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급해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이를 배신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에게 시진핑이가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해진 중국의 시진핑,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연일 중국의 이 공산당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 아니겠습니까? 이 마당에 중국 시진핑이가 다급한 나머지 일본에게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일본 총리에게 북한 납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이에게 일본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납치한 일본인들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김정일이의 지시에 의해서 약 12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일본의 총리가 직접 김정일과 딜을 해서 일본인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인들을 납치하였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고다 메그미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후에 납치한 일본인들을 데리고 온 이후에 일본인들은 김정일이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총리를 하는 기간 내에 어떻게 하든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서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해 오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북한 증오의 큰 표상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치된 이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의 강요들이 매번 등장할 때마다 파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은 동해바다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해 오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2002년 김정일이가 납치 일본인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일본 여론과 일본 국민들은 북한 정권을 악마와 이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북한이 김정일이가 가장 잘못된 일본인 납치에 대한 거는 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본이 납치 일본인들을 돌려보내라고 할 때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일본과의 납치 사건은 끝났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북한의 금기와도 같은 이 사항, 납치된 일본인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시진핑이가 김정은에게 돌려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중국이 다급한지와 오죽하다 보니 이제 시진핑도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이 허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일본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일본 총리에게 북한 납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에게 북한으로 납북된 일본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일본 정부는 70년대, 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고 하루빨리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토요일 밝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은 일본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거론한 것은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중국 시진핑의 의도된 속셈으로 보인다라고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여기서부터 봐야 될 본질이 뭔가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회담을 하는 이 과정에 이 김정은에게 전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국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거듭 강조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거듭되는 요청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아베 전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건강에 좋지 않아 총리직에 물러날 때도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담화문을 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중 5명은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요원에 납치된 것으로 공식 인정한 뒤 12명의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일본 정부 내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규명 구출위원회를 설립했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일본인들을 귀환시키라고 미국과 동맹국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납치했던 일본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은 스가 일본 총리에게 지난달 25일 전화 회담에서 중국이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국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가 오죽 급하면 김정은이에게 북한으로 납치한 일본인들을 풀어주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급한 나머지 일본에게 SOS를 보내는 듯한 형식입니다만 어찌되든 아베 전 총리가 이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내 필생의 내 인생의 모든 걸 건 일이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시진핑이도 감동을 한 나머지 작년도 2019년 6월달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이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을 풀어주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좀 따라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들과 또 우리 한국 목사들, 북한에 붙잡혀 있는 이런 우리 한국 분들의 구출은커녕 북한 인권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그러나 일본은 어떻게든 자국민, 북한으로 납치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중국 시진핑을 달래가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주사파 정권과 일본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역시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위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죠. 돈 되는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뭐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돈랍 멤버십에서 많은 기업들을 이제 언급하고 많이 오른 후에 보통 이제 영상 녹음물 이런 걸 찍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지난주에 또 분석했던 클래시스가 아니라 지난주엔 코스맥스였죠. 영상 업로드 돼 있습니다. 언급하고 원래 언급하기 전에 20% 정도 이미 시가가 오른 상황에서 녹음물을 올렸는데도 그 이후로 실적 발표가 환상적으로 나오면서 30% 가량 더 올랐죠. 실적도 뭐 좋긴 했지만 이것은 좀 시진핑 반문성 그 중국 테마가 좀 붙은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요즘 실적 발표 후에 좀 빠지는 게 트렌드거든요. 일단 오늘을 클래시스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저는 그냥 가볍게 구독자 가입자 분들과 기업 개요 정도 그냥 공유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를 위한 기업 언급이니까 개인 투자의 활용은 이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 차트 보시면 경이로운 성장률이죠.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도 경이적이지만 영업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단순히 매출만 느는 기업이 아니라 높은 매출과 동시에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그리고 내수와 수출이 아주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수출 쪽에서 뭔가
더 터져주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건 정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클래시스, 클루덤, 스캐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다른 회사와 조금의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CEO가 51%, 그리고 릴레이티드 파티즈가 이제 34%. 영어가 이제 발음이 안 좋죠. 어쨌든 이제 관련사가 34%. 그래서 유동 주식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이런 거 일단 참고적으로 일단 뭐 본질, 기업의 어떤 그 가치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냥 와 그렇구나 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세력이 들어올린다 이러면 좀 날아가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부분을 보면 클래시스 IR에서 레퍼런스를 이제 해온 거죠. 클래시스가 사실상 슈링크라는 그 하나의 제품이 이끌었다라고 봐도 되는 기업인데요. 소모품, 그러니까 카트리지라고 하죠. 이 슈링크라는 거는 HIFU,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이게 쏘는 건데, 따가 이렇게 피부에 쏴가지고 이 피부를 리프팅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쓰게 되면 카트리지를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소모품 카트리지 매출이 올라가겠죠. 한번 기기를 넣어두면, 마치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칩스앤미디어, 패밀리스 회사처럼 라이센스 계약을 한번 맺으면 로열티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이건 그거보다 더 강력하죠. 왜냐하면 의료기기를 하나 쓰게 되면 계속해서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라이센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계약이 뭐 3년이면 3년, 그때까지만 쓰는 건데, 이것은 슈링크라는 의료기기를 만약에 피부과에서 계속 쓰게 되면 계속 소모품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납품하는 순간 이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그 소모품 매출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기업의 매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숫자로 봐야지 정확하죠.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일단 들 수 있고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IR 자료에서 다른 그냥 짧게 따온 건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출 쇼크를 좀 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쪽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서 브라질도 한 축을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이번 쇼크, 뭐 이런 쇼크로 무너질 기업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꺼야겠죠.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데 잠시 쇼크를 먹은 거라면 당연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심리는 실제로 재무제표의 숫자가 안 좋게 찍히면 당연히 겁을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위 퀀트라고 하는 그 재무제표를 프로그래밍으로 돌려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리스트에서는 일단 제외가 돼요. 근데 이 산업과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서 이 숫자 너머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시적인 숫자의 하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있지만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요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소모품 매출 실적 한번 이번 그 2020년 그 2분기까지 8월 12일 날에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이 실적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매출 비중 보시면 클래시스 품목부터 보시죠, 한번. 2018년, 19년, 22년 2분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2020년 이 상반기를 뭐 곱하기 2 정도 해서 대충 본다고 해도 클래시스는 2019년 대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내수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클루덤 같은 경우에 수출 내수 곱하기 2 해보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좀 상반기 안 좋았구나, 이런 의료기기 매출이. 근데 소모품 쪽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소모품 쪽에 2020년 반기 760, 그러니까 이거 1000원 단위니까 훨씬 더 많은 건데, 어쨌든 76에다 곱하기 2를 해보면 지금 뭐 15가 넘어가죠. 152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2019년보다 이대로 그냥 똑같이 상반기 매출을 하반기 때 일으킨다면 2019년보다 수출 더 나갔고, 그 다음에 내수 쪽으로 봐도 이거 2 곱하면 더 나갔네. 이건 뭐 아주 단순한, 그냥 제가 이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래시스나 클루덤, 이런 뭐 스캐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포트폴리오가 안 좋을 때 이 소모품은 탄탄히 꾸준히 성장을 한다. 왜냐면 기기를 샀으면 그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소모품을 갈아 껴야 되잖아요. 카트리지를. 그거를 안 갈아 끼면 이 피부과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 쓰다 보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 또 은근히 또 많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모품 매출 비중이 이렇게 어려울 때 밑을 받쳐준다. 그리고 좋을 때 이 의료기기 또 팔아주면 또 상승한다. 이거를 단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지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두색이 소모품이죠. 이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클래시스 매출도 클래시스가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슈링크니까 슈링크 매출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지만 비중으로 본다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를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이 정도 보시면 위에 거는 39, 48, 45, 48 이렇게 어쨌든 우상향, 그리고 아래 거 8.3, 10, 10, 10.5 우상향이죠. 그리고 그 전으로 17년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더 뭔가 이제 큰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거 코스트 트렌드, 지금 판가비나 원가율 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게 일단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재고 관리라든지 어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지만 뭐 R&D가 가장 크겠죠. 어쨌든 기기의 원가도 있을 거고, 그런 비중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소모품 비중이, 소모품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홍보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이미 납품돼 있는 의료기기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없죠. 그리고 파이낸셜 트렌드 보시면 부채 비율 극도로 낮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기초 체력, 재무적 펀더멘털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시가, 시장의 가치는 변동성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과열이 될 때는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시장 마켓 리스크로 이제 세계적인 보건 이슈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의 성장세나 이런 걸 본다면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다음 달, 6개월 후에 클래시스의 주가가 얼마가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하면 제가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좋은 기업이냐 하면 분명히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재무제표가 훌륭하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인 것들을 보면 이게 국내 네이버 트렌드에서 경쟁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슈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울세라라는 멀츠사 이제 세계적인 기업 거죠. 그 다음에 더블로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이거 국내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참 이제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슈링크가 가장 검색량이 높고, 그 다음에 울세라가 두 번째, 더블로가 세 번째. 이거를 제가 후기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분이 또 지인 중에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종합적인 의견은 슈링크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 세 개 중에 울세라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더블로가 두 번째로 비싸고, 슈링크가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울세라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시술을 받았을 때 좀 아픈데 대신 효과가 좀 지속되고, 근데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더블로 같은 경우에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의 지속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슈링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싸서 자주자주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효과가 짧게 끝난다. 뭐 그거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은, 피부과 의사분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슈링크의 매출은 꾸준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이제 프리미엄 매출이나 이런 게, 프리미엄 상품이 물론 사람의 심리도 비싼 게 더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있고, 프리미엄 매출의 심리적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성비 측면은 우리가, 그리고 피부과라는 게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그 아랫단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성분들이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단순히 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 세라피라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우울 세라피, 이게 여기서의 울세라를 말하는 거고요. 울세라피가 그리고 울세라피, 그리고 두 번째가 울트라포머. 파란색이 그러니까 울세라피고, 빨간색이 울트라포머. 울트라포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슈링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글 트렌드로 5년을 살펴보면 위에 게 전 세계고 아래 게 브라질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울세라피가, 그러니까 울세라가 전 세계적인 멀티사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후발주자, 울트라포머는 슈링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울세라피가 쫙 계속해서 높고, 그 다음에 이 슈링크가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 슈링크가. 근데 이번에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폭락을 겪었죠. 폭락을 한번 겪고, 아무래도 울세라가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피부과 다시 가야겠다 하면 이쪽에서 뭔가 확 이렇게 관심이 오는, 전 세계 트렌드는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클래시스가, 슈링크가 뭐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수 시장, 그리고 지금 수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브라질이죠. 브라질 쪽을 한번 집중해서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슈링크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고, 이번에 세계적인 보건 이슈 이후에 슈링크가 독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포인트가 공급 여건이 브라질에서 여전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세계적인 보건 이슈도 그렇고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 수출에서 둔화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브라질에 계신 분들이 검색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회복, 그리고 이 세계적인 보건 이슈가 언젠가 분명히 끝나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브라질에서의 수출 성과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여기 자료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주석을 남겨놨죠. 클래시스의 주가는 결국에 영업이익과 EPS죠. 그러니까 EPS랑 이제 비례하게 가게 되는데, 이때 급락했던 거, 이제 2020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급락했던 거는 이제 세계적인 마켓 리스크였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수출 쇼크가 왔다, 이때 이 안 좋은 숫자를 보고 던지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부분,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일시적인 둔화, 재무적에서 일시적인 둔화는 기회일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수출 합계 쪽을 보시면 왼쪽에도 성장 중이잖아요.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그 추세에 2020년이 잠시 쉬었다가 성장하는 거지, 성장의 추세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판단은 개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기도 보시면 소모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내수 쪽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률, 2020년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른 파트들 보면 클래시스도 물론 성장하지만 2020년에 좀 원래의 성장률에 비해서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뭐 클루덤 같은 경우나 스케덤 같은 경우엔 2020년에 완전히 둔화되는데,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이 성장하는, 특히 내수 쪽 보시면, 수출 쪽은 조금 그렇지만 내수 쪽 보시면, 그리고 영업이익 지금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마진도
것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결론이 거기 전에 이제 리스크 포인트 봐야죠. 이게 근데 리스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울세라라고 언급드렸잖아요. 멀츠사의 이제 세계 1위 업체. 여기랑 특허 분쟁이 있습니다. 특허 서한을 보냈어요. 울세라가. 지금 뭐 법정 소송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특허 침해에 관련해서 울세라가 서한을 하나 이제 클래시스한테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스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맞춰서 이 정도의 태도만 보이고 있고 IR 담당자랑 문의를 하고 해도 뭐 그다지 뭐 의미 있는 정보를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좀 예민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더블로를 만든 이제 하이로닉 우리나라의 또 3위 업체와 울세라가 과거에 특허 분쟁을 먼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이로닉이 이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뭔가 울세라가 한번 치고 들어왔었는데 미국 그 기업과의 요구에서 서로 상호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특허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세라가 뭔가 자기만의 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 슈링크를 내놓은 지가 지금 옛날인데 이제 와서 이걸 건다는 게 솔직히 좀 앞뒤도 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황적인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것도 분명히 리스크라면 리스크죠. 왜냐면 우리가 법정 분쟁과 진짜 그 특허의 법적인 내용 아주 그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회사 기밀로 아무리 문의를 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크 포인트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겠죠. 결론은 경이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높은 영업이익률,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의 뭐 소모품이라든지 브라질에서의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국내 침투율이나 브라질의 수출 여력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성장하면서 그걸 발판으로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울세라와의 특허 분쟁은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울세라랑 특허 분쟁에서 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패한다고 해도 내수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출이 위축되겠죠. 왜냐면 내수 쪽 특허는 이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클래시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